오류 수정. 네. 자고로 더럽게 많습니다. 회차 불러드릴 거거든요. 맨 위에 6장.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아마 배우시긴 하셨을 거예요. 자, 부를게요, 그러면. 자, 82회 1. 82회 1. 175페이지 맨 위에다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84회 1. 그 다음에 88회 2. 그 다음에 90회 5. 그 다음에 91회 3. 그 다음에 94회 1. 그 다음에 100회 5. 그 다음에 102회 1. 그 다음에 105회 5. 그 다음에 107회 5. 그 다음에 109회 5. 109회 5입니다. 다시 한번. 82회 1, 84회 1, 88회 2, 90회 5, 91회 3, 힘들어. 94회 1, 100회 5, 102회 1, 105회 5, 107회 5, 109회 5. 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꼭 대비하시길. 5문제인데 이 정도 나오면 미친듯이 낸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가 추가가 되는 거, 여기만. 나머지는 회계 이급 때, 세무 이급 때 회계 이급은 뭐냐? 세무 이급 때 하는 거예요. 당황하시겠죠? 회계 이급 때 배웠다고? 자, 보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오류는 그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토지의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취득세, 토지 잡아야지. 요게 오류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류 수정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가는 거고요. 알죠? 회계 변경은 이거예요. 내가 후입선출법을 쓰고 있었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후입선출법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해요. 국제회계 기준에서 안 하는 거지. 예. 근데 후입선출법이 너무 옛날 버전이야.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회사의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다 보면 당연히 회사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또 다른 방법에서 또 다른 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회계 변경이다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정당한 회계 변경은 뭐 어렵지 않아. 이거는 말로 내면 되게 쉬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정당한 회계 변경은 말 그대로 기업 환경이 중대하게 바뀌었대요. 좀 합병 같은 거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고 그 다음에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 수용은 방금 설명드렸던 후입선출법 잘 안 쓰네. 우리 제조업체 대부분들이 그럼 선입선출법 가자. 맞죠? 그게 합리적이면 그래 인정. 맞죠? 동그라미 3번 아예 회사들이 지켜야 될 기업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거나 바뀐 거예요. 맞죠? 이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당한 회계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은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다. 물론 여러분들 세법이 파워는 센 거지만 세법이 기업 회계 기준보다 파워는 세죠. 법이니까. 맞죠? 하지만 세법하고 회계를 따로 배우는 이유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맞죠? 회계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고, 세법은. 회계는 주주와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요. 다르기 때문에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다고 회계를 똑같이 변경하는 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아니면 이익을 우리 회사가 이쁜 말로는 이익의 변경이고요. 나쁜 말로는 이익의 조작. 그렇죠. 이익을 조작하기 위해서 회계 바꿨다? 회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익 조작이에요. 알죠? 그래서 이건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이다. 알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변경이라는 건 처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를 그러니까 처음 적용하는 거예요? 처음 적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변경한다라는 건
적용을 일단 했다가 다른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세무 1급에서 출제가 추가로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 사례 보시면 여기 있죠. 원래는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다르게 처리했었어. 근데 얘가 중요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뭐 소모품 있죠? 소모품에 대해서 그냥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소모품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안 했대, 그냥.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소모품 금액이 커진 거예요. 커지니까 이제 소모품에 대해서 자산으로 잡다가 이제 비용을 떠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럼 이건 처음 적용하는 거잖아요. 1번하고 2번은 딱 당초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썼다가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그죠? 그래서 이거 기업 회계 기준과 다르게 했던 걸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거 처음 적용이에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2번.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회계 정책 및 추정. 그럼 얘잖아요.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다라는 건 적용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정책이나 추정을 하는 거면 이건 변경이 아니라 처음 적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1번하고 2번은 처음 적용한다라는 뜻이지 변경이란 말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대비하시고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어려운 건 여기죠. 여기. 자, 그럼 다시 우리가 회계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정책의 변경은 예외예요. 얘가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뭐냐면 일반적으로 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뭐냐? 중요한 거예요. 중요. 왜? 재무제표가 회계에서 되게 중요한 보고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예외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 말 그대로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추정을 바꾸는 건 요거는 네. 여기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바꾸는 것보다는 추정치를 바꾸는 건 또 어느 정도 개인의 그게 좀 여러분 주관이 좀 개입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라고 적었는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 추정의 변경은 이걸 외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맨 아래에 있는 거 잘 나오죠, 시험에. 요거.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해보죠. 자, 그러면 제가 했던 게 여기. 우리가 정책의 변경은 언제냐면 여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그렇죠? 실제로 바꾸면 주석에 공시해야 됩니다. 주석 재무제표죠, 여러분들? 주석.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가증권의 취득단가의 산정 방법 변경. 우리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평균법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으로 가거나 뭐 반대로 총평균에서 이동평균으로 가면 얘도 우리가 주석으로 공시. 그 다음에 표시통화.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를 표시통화다라고 하거든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은 무조건 표시통화가 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는 그 회사의 주된 매출이 일어나는 화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일본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로 일본에서 매출이 일어난대요. 그럼 엔화 써요. 실제로 재무제표에다가 엔화로 표시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미국에서 건설한 업체면 그때 달러로 표시합니다. 실제 그렇게 보고서 해요. 아셨죠?
그죠? 그래서 표시통화를 바꾸는 것도 재무제표를 내가 작성하는데 필요한 걸 바꾼 거니까. 알죠?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실 거냐면 국제회계기준 쓰는 애들 쪽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재형관리사나 회계사 세무사에서 재평가 모형이나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12월 31일에 단지 감가상각만 하는 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잖아요. 맞죠? 그걸 원가 모형이라고 해요. 원가 모형. 근데 재평가 모형은 일단 감가상각도 하고요. 기말에 시가로도 평가하는 걸 우리가 재평가라고 해요. 맞죠? 그걸 재평가 모형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말로만 나오지 계산 문제로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추정의 변경은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대부분의 것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나열하기 힘들어서. 알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칙. 근데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대부분 방법의 변경이 주로 정책의 변경이죠. 방법의 변경. 방법에도 엄밀한 방법이잖아요. 모형이 방법. 근데 조심하실 게 감가, 상각 방법의 변경이 얘가 추정의 변경이에요. 요거는 옛날에는 옛날 옛적에는 요거였거든. 정책으로 갔었거든. 근데 여기 추정의 변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정책의 변경.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곳이 여기 아래입니다. 일단 여기 여기 중요. 자, 뭐냐면 자, 정책의 변경하고요.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애매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그럼 여러분들 뭔가가 애매하면 원칙 따라가요? 예외 따라가요? 원칙이니까 아까 원칙이 뭐랬어요? 추정의 변경. 그래서 이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중요, 안 중요를 알고 계셔야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안 해오시고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헷갈리거든, 은근히. 이거. 자, 반면에 이건 다른 말입니다. 뭐냐? 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구분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책의 변경도 있고 추정의 변경도 있어요. 내가 구분할 수 있어. 구분할 수 있는 이게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 뭐부터 먼저 할 거냐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 약속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 중요하지 않은 약속. 맞죠? 그럼 어디부터 먼저 가요? 중요한 약속을 먼저 가야지. 맞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니까 여기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책에 의한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화면 보시죠. 자,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중요해요. 여기요. 이거 승질나, 이거. 근데 출제 진짜 많이 해요. 이거. 자, 그럼 우리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 잘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 회사가 감가상각을 6년 동안 있죠. 감가상각을 작년도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는데, 올해서부터 정률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바꿨어? 그럼 바꾸면, 네가 과거에 정액법으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인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에 감가상각비의 누적액 있죠. 그거를 계산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걸 과거에도 적용했을 경우에 누적되는 금액 있잖아요. 맞죠? 그것과 과거의 정액법으로 했었을 때의 감가상각비 누적액의 차이 있죠. 그 차이를 우리가 회계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다라고 해요. 시험에는 누적 효과 얼마인가 서술하실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마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우리가 그 예전 한번 이익잉여금 구조에 중대한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소급법이라는 게 소급법. 그럼 소급이 뭘까요? 소급. 소급은 요거요. 지금 만들어진 법을 과거에도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부터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10년, 징역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이라 할까? 한 5년이라고 정했었대요. 그럼 과거에 음주운전 걸린 사람들은 다 이제 징역 5년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소급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걸 과거에도 적용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방금 사례로 따지면 지금 정률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전부 다 정률법으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아이오키? 그래서 여기 과거에 일단 새로운 방법으로 수정.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재무제표도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왜 옛날 거 원래 법은 소급하면 안 되거든요? 맞죠? 그럼 법을 소급하면 사람들 여러분들 법을 추정할 수가 없어. 예측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미래에 뭐가 만들어지면 소급한다면 무섭잖아요. 막 갑자기. 그죠? 소급 금지인데 왜 소급하냐면 중요해서.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소급을 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그렇죠? 중요하니까 고쳐 이 새끼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눈을 흐트러뜨리니까 중요해. 금액 중요하면 반드시 고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급법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애들이에요. 여기. 정책의 변경 아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대한 오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진짜 잘 낸단 말이에요. 이거 무지하게 냅니다. 시험에. 그래서 소급법은 중요한 거 합니다. 중요한 거. 그러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올바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6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더니 누적으로 4억을 했대요. 근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정률법을 과거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했었을 때 누적되는 감가상각비가 6억이래요. 그럼 감가상각비를 2억 과소한 거잖아요. 6억이어야 되는데 당초에 4억으로 적어버렸으니까. 맞죠? 그럼 비용이 과소됐죠. 근데 우리가 중대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익잉여금을 반영하라 했었어요, 분명히. 기억 안 나요? 했었잖아, 법인세 때. 좋았잖아. 농담이에요. 뭘 좋아. 여러분들 표정 썩어 있었는데. 뭔 소리야. 기억나시죠? 왜냐면 2월 되는 거에 반영해야지. 왜냐면 금액이 큰데 과거 걸 단기에 반영시키면 조작이에요, 조작.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죠. 기존 방법과의 차이를 이익, 잉여금에 반영하라라는 거예요. 알죠? 물론 뭐라고도 돼 있는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기초, 자산, 부채 반영.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건 손익의 오류가 2월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익의 오류는 2월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가 이익잉여 2월 되는 이익잉여 반영하는 거고. 맞죠?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2억 과소계상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2억을 과소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 자산부채는 2월 돼야 안 돼요. 되는 놈이니까 2월 시켜서 기초하라라는 거예요. 맞죠? 어차피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 마감이 안 되면 1월 1일자로 끊으면 되는 거예요. 1월 1일자 가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알죠? 재무제표가 마감되기 전까지는 기초에 가서 고칠 수 있거든. 알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건 손익의 효과를 중요하니까 2월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라는 얘기고요. 알죠? 그럼 당연히 과거의 손익의 차이가 나면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의 차이도 나잖아요. 그럼 그건
예, 기초에 반영하라라는 거예요. 맞죠? 장부마가 안 됐으니까 재무상태표 1월 1일자로 가가지고 수정해도 된다라는 2월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예. 다시 오해하시더라고,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장단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내가 면접관이에요, 면접관. 면접관인데, 어떤 학생의 초등학교 성적만 가지고 뽑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얘가 성적표를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1학년 때부터, 요즘은 성적 어떻게 해요? A, B 이렇게 하나요? 요즘은? 좀 다른가? 학교마다? 요즘 분 계세요? 아니, 이제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저 늙은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은? 앱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저 때는 가나다였거든. 와, 가나다래. 죄송해요. 수음이 안 가래. 이씨, 왜요? 수음이 안 가? 왜 어때 수음이 안 가? 어때서? 그쵸? 순진한데, 갑자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그 사람 채점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1학년 때는 뭐, A, B, C, 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학년 때 보니까 한라산, 백두산, 산, 높이대로. 맞죠? 근데 3학년 때는 갑자기 두만강, 막 이렇게. 그럼 비교가 돼야 안 돼. 얘 성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체계가 일정치 않으면 비교가 힘들어요. 근데 다 A, B, C, D라는 성적 체계를 계속 쓰면 B 갔다가 C 갔다가 E 갔다가 이렇게 했다 다시 A로 가면 얘가 굴곡이 많았구나. 저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체계가 똑같으면 비교가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소급법은 모든 게 방금 사례로 따지면 정률법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잖아요. 고쳐버리니까.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으면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장점은 비교 가능성이 유지가 된다. 되세요? 대신에 단점, 뜯어 고치면 신뢰성은 떨어져요. 고쳐버렸으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얼굴 고치면 신뢰성 떨어지잖아요. 표정이 지금도 신뢰성 떨어지는데 하지 마시고. 재미없어? 반응 안 좋은데? 반응 안 좋은데? 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기 일괄 처리법은 이것 우리 그 알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그냥 야 조작은 조작이지만 금액이 얼마 안 중요하잖아. 그냥 단기에 손익으로 떨어버리자 그거 있었죠. 영업에 손익으로 하는 거. 법인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랬죠. 이거 법인세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무회계 이쪽 나가다 보면 법인세가 서서히 잊혀진다 이제. 그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나중에 꼭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황스러워. 그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새로운 방법이 정률법이죠. 얘와 기존 방법과의 차이가 아까는 2억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면 뭐 삼성전자 이런 200만 원이면 별로 금액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단기 손익에 반영하고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누적 효과를. 그러니까 중대하지 않으면 그냥 조작은 조작이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단기에 손익해봤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그러면 단기일괄 처리법은 수정하지 않죠. 소급법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차이만 단기의 손익으로 하고 재무제표는 안 고치는 겁니다. 알죠? 그러면 안 고쳤으니까 신뢰는 가요. 그죠? 안 고쳤으니까요.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안 고쳤으니까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혼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까로 따지면 성적체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혼재. 맞죠? 그래서 비교가 떨어져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얘는 분명히 이익 조작은 했어요. 맞죠?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서 살짝 조작인 거긴 하지만 조작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익 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진법. 여기서는 핵심이 전진이에요. 전진. 전진은 어느 그룹이에요?
이런 표정이, 전진이, 세대 차이 나는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몰라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진이라는 사람. 미안해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표정인데. 요즘 대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요즘 가수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쏘리. 옛날에는 이게 개가 먹긴 했는데 요즘 분들은 개가 안 먹혀. 왜냐면 누구인지 모르거든, 일단. 그럼 전진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으로 하는 게 주로 요 전진법이에요. 알죠? 뭐냐면 앞으로 잘할게요. 전진,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액법을 했던 거 내버려 두고 앞으로 정률법으로 가서 잘하면 되죠. 요거예요. 알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단기에도 반영해요. 가끔씩 시험에 미래에 반영한다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올해서부터 잘하는 거예요. 올해서부터.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와야 돼요. 자, 그리고 얘 또 마찬가지지만 수정하지 않죠. 앞으로 잘하니까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재무제표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또 신뢰가 가죠. 안 뜯어 고쳤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익 조작도 안 하죠.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비교가 얘도 안 되죠. 정액법과 정률법이 같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단점 뭐냐면 이 소급법하고 단기일괄 처리법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든 단기 손익에 반영하든 하니까 이거를 전기 머시기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맞죠? 알려주니까 얘는 회계 변경 효과 파기 둘은 가능하거든요. 전진법은 변경 효과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 정률법 잘할게요. 요거니까요. 변경 효과 파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쌩 까는 거잖아요. 그냥 변경 효과 무시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전진법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추정일 변경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대손율을 10%로 추정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떼어먹힐 것 같다고 예상했겠어요. 맞죠?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추정이었던 거야. 근데 올해서부터 갑자기 이제 엔데믹 돼가지고 이제 내가 3%로 바꿨대. 추정률을. 그럼 과거의 추정은 잘한 거고, 맞죠? 앞으로 추정 잘해 나갈게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추정의 변경이 전지법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잘 내요. 시험에 엄청나게 요거. 알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라잡으셔야지. 이거 다 외우시면, 물론 외우셔야 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외우셔야지. 그냥 외우시면 머리 터져요. 이거. 자, 됐습니다. 이건 무시하고, 이것도 무시. 이미 했던 거. 자, 일단 여러분 10분 쉴 건데,